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골다공증. 지금도 특히 여성분들께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다공증 치료의 현실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이 되었을 때 프롤리아라는 상품명으로 흔히 주사제로 많이 처방이 되는 데노스마비라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도 환자에게도 골다공증에 좋은 약물이냐? 원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게 부작용도 부작용이고 100이면 100 누구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원래 물 연화제 같은 화학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을 때도 정자세로 30분 1시간 있어야 한다, 먹을 때부터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 데노스마비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 월등히 좋은 이유가 환자가 매일매일 챙겨 먹을 필요가 없고 6개월마다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보험도 되고,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이따가 다룰게요. 아무튼 거의 없다시피 한 부작용까지 이런저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만한 골다공증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이 프롤리아가 2014년 9월에 허가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처방된 건 2016년 11월부터라고 합니다. 당시에 최신 약물로서 소개되었지만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은 지금 이 데노스마브로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요? 지금부터 몇 개의 논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특정 논문이 정답이다, 진실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연구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던 나쁘던이요. 먼저 지금 프롤리아를 맡고 계신 분들께 아주 좋은 기분을 선사할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골다공증 치료제 데노스맙 10년 후 리뷰입니다. 서론에서는 골다공증 장기 치료 전략 맥락에서 데노스맙의 위치를 문제의식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고, 바로 5쪽의 프리덤 익스텐션에 보면 3년 프리덤 이후 연장 연구구조, 장기구는 최대 10년, 교차구는 최대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FF, 대퇴골골절, ONJ, 턱뼈괴사 이러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4쪽에는 이 데노스맙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보다 더 좋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6쪽에 보면 데노스맙, 여러분이 맞으시는 프롤리아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랭크리간드 단백질을 중화해 파골세포의 형성과 활성을 억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데노스맙이 어떻게 골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랭크리간드 단백질을 억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랭크리간드라는 게 뭐냐? 뼈 대사를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다. 막 결합형으로 되어 있고 세포 표면에 붙어서 직접 여기저기 접촉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말 그대로 뼈를 부실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이다 이겁니다. 랭크리간드가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랭크에 결합하게 되면 랭크가 삼량체 트리머 형태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파골세포가 분화되고 성숙하고 융합하고 활성화되어서 그 결과 골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랭크리간드 단백질이 파골세포의 랭크에 결합해야 하는데 데노스맙을 맞게 되면 이 데노스맙이라는 인간 단클론 항체가 이 결합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골세포의 생성과 활성, 생존이 감소하고 골흡수가 그에 따라 감소하면서 골밀도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데노스마베라는 약의 기전은 진짜 이런 거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인간의 기술이요. 아무튼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와서 5쪽에 보면 데노스맙 10년 치료 후 평균 BMD, 골밀도의 증가폭이 요추는 21.7%, 총고관절 9.2%, 대퇴경부 9%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이냐? 가장 높은 증가폭인 요추로 예를 들면 골밀도 T스코어로 마이너스 3.2였던 사람이 골밀도가 마이너스 2.53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다. 10년 치료했는데
1도 안 올라가?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폐경기가 지난 여성의 몸에서는 들어오거나 분해되는 칼슘보다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롤리아가 그걸 이겨내면서 10년 동안 골밀도를 차츰차츰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문은 우리가 다시금 봐야 할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논문은 암젠이라는 미국의 대형 바이오 제약 회사의 지원을 받고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데노스맙, 프롤리아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의 주체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암젠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의 리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의 내용이 뭐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예전부터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 역사가 많기 때문에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골밀도의 증가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시면 좋은 정보들이 있어서요. T스코어는 보통 표준 편차분의 BMD 빼기 젊은 성인의 평균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T스코어가 아니고 BMD라는 거에 증가폭이 올랐다고 했는데 BMD는 본 미네랄 덴서티의 약자로 골밀도이지만 정확하게는 단위가 제곱센티미터 퍼 그램인 면적 골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스코어를 알아내려면 아까의 공식에 의해서 BMD랑 표준 편차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인 SD라는 값은 보통 골밀도 검사 기계의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다르고 측정 부위가 다르면 또 그에 따라 SD 값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한 곳에서 계속해야 치료 경과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BMD 수치를 가지고 T스코어로 계산했을 때 기기에 따라 수치가 더 낮아 보일 수도 있고 더 커 보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오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하는 건 이 논문의 리뷰 대상들입니다. 이거는 제목 그대로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요. 이 논문을 위해서 대규모 장기간 코호트 연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수행된 여러 임상시험이나 분석 연구들을 근거로 10년치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치료를 하긴 했지만 장기 치료로 의미 있는 증가 신호는 없었고 주의하실 내용으로는 이 데노스맙은 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서 중단 후 골 표지자가 반등하고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다발성 척추골절 위험 증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리아를 일단 했다가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다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시작하면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고 이렇게 10년을 다녀도 완치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척추골절이 무려 68%나 감소하고 고관절 골절도 40%가 감소하는 등 골이 없어짐에 따라 골절 확률이 올라가는 골다공증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가장 무서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힘을 보태준다. 이 논문의 결과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프롤리아가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저런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은 2020년에 폐경 후 골다공증, 골감소증 여성에서 프롤리아의 실제 처방 효과를 후향적으로 평가한 연구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데노스맙을 3회 이상 투여받은 폐경 여성 중에 기준을 만족한 98명을 분석했는데요. 여기서는 골다공증이 96명이었고 골감소증이 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롤리아로 얼마나 좋아졌냐? A군은 처음부터 프롤리아를 맞았고 B군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처방받다가 프롤리아 맞은 거고 C군은 SERM을 받다가 프롤리아를 맞게 된 건데 SERM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놓는 겁니다. 세 가지 군 모두 다 좋아지긴 했어요. 골밀도가 A군은 마이너스 2.97에서 마이너스 3.17로, B군은 마이너스 3.40에서 마이너스 2.96으로, C군은 마이너스 3.30에서 마이너스 2.80으로 좋아졌네요. 여기 보시면 R0이 있는데 이거는 프롤리아를 하기 전이에요.
프롤리아 말고 다른 치료를 했을 때의 이 변화폭을 보기 위해 조사를 한 거죠. 이게 지금 3번 맞은 결과니까 1년 반 만에 0.2에서 최대 0.5 정도가 골밀도가 좋아진 건데요. 부위는 모두 고관절입니다. 왜냐하면 요추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 변화나 디스크 변형 등의 이유들 때문에 뼈가 실제로 단단해진 게 아닌데도 T스코어가 올라가 보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는 골밀도 증가폭은 고관절 부분을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3회 이상 투여를 했을 경우 증가폭이 줄어가지고 점차 항정 상태 경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 소개드린 논문에서도 10년이나 투여했는데 골밀도가 많아봐야 1이 올랐으니까요. 10년을 했으면 골밀도가 3점 몇은 좋아졌어야 됐죠. 보니까 이 프롤리아가 오래 처방받아도 크게 골밀도가 오르지 않는 점은 이 논문에서도 나오는 거죠. 폐경 후에 빠져나가는 골을 막는 것만 해도 좋긴 하지만 10년이나 병원 다니면서 처방을 받았는데 낫지 않는다는 건 골이 나가는 걸 막는 수준에서 오르려면 올라라, 말려면 말아라, 이런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논문에서는 프롤리아 중단 후 발생하는 척추골절과 다발성 척추골절의 위험에 대해 본 건데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이 프롤리아를 맞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롤리아를 멈췄을 때 척추골절 위험이 늘어난다는 점이고, 임상적으로 봤을 때 프롤리아는 제때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예정일에서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추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단이 필요하다면 대체 골다공증 치료로 후속 치료를 해야 하며, 특히 3년 이상 사용 후에는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수치를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골밀도가 아무리 낮아봐야 뭐 마이너스 3, 4인 줄 알고 계실 텐데 마이너스 거의 7인 분들도 계시고 5, 4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골의 60%, 70% 이 정도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낙상사고 같은 걸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롤리아가 이렇게 낮은 골밀도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치료 결과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논문인데, 한국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도 고위험군과의 치료 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환자에게 데노스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교한 연구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골밀도가 가장 낮은 비교군은 T스코어 -3.0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서 의학적이나 논문상에서 초고위험군이라 불리는 대상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T스코어 -4에서 뭐 -6, 7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경우는 논문에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데노스맙 치료를 받은 평균 연령 74.3세의 332분의 분들이 대상이었는데요. 요추 T스코어가 -2.61에서 -2.09로 개선되고, 고관절 T스코어는 -2.62에서 -2.17로 개선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19.9%, 17.2%의 골밀도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골밀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데노스맙이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모두에서 고관절과 요추의 골밀도를 개선했고, 골밀도의 개선 폭도 두 군 사이에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골대사 표지자 억제는 초고위험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골대사 표지자라는 게 무엇이냐? 본 턴오버 마커스라고 BTM이라고도 하는데 혈액이나 소변으로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뼈가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골 형성 속도, 즉 뼈의 리모델링 과정이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검사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검사지인데요. 이 검사표에서 이 BTM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BTM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에 나와 있지 않네요. P1NP라고 써있는 게 골 형성 표지자이고요. 이건 새로운 콜라겐을 얼마나 잘 만들고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 콜라겐이 뼈의 주성분 중에 하나이죠. 뼈에는 주로 1형 콜라겐,
타입 1이 있는데 이 콜라겐을 새로 만들 때 전구 물질인 프로콜라겐에서 잘려 나오는 조각이 P1NP라고 합니다. 콜라겐을 만들 때 나오는 조각이 P1NP라면 이 콜라겐이 파골세포에 의해 분해될 때 그 조각이 혈액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걸 CTX라고 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를 만드는 고라세포가 만들어서 뼈에 붙여 넣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얘는 뼈가 형성될 때 뼈에 들어가기도 하고 뼈가 다시 분해되거나 재형성될 때 혈액으로 나오기도 해서 이 표와 같이 골 형성 쪽의 표지자로 분류하지만 골 형성과 분해 사이클에 영향을 같이 받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비타민 K의 상태와 신장 기능 같은 걸 유추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비타민 D 수치이고요. 이 표에 보시면 정상치라는 게 있죠. 이분의 경우는 비타민 D 수치가 67.4이어서 칼슘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원만하게 흡수할 확률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 P1NP의 수치를 보면 골 형성 촉진제, 예를 들어 포스테오나 로모소주맙을 처방받으셨다면 이게 지금 내 몸에서 효과가 있는지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 높다면 약 효과 때문에 골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표 밑에 이 항목들은 P1NP 항목의 참고 범위를 나열한 건데 폐경 전에는 15.13에서 58.59 나노그램 per ml가 정상이고 폐경 후에 HRT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를 했다면 14.28에서 58.92가 정상이고 아니라면 20.25에서 76.31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HRT 치료를 했으니까 골 형성이 이만큼은 활발해져야 한다 이건데요. 아래 CTX는 0.171에서 0이 정상 수치이고 오스테오칼신의 경우에는 폐경 전에 7.0에서 43 나노그램 per ml가 정상이고 폐경 후에는 10에서 46이 정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지에 검사를 한 사람의 수치를 보면 P1NP가 96.20이고 CTX는 0.039인데요. 골 형성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골의 파괴는 굉장히 적은 거로 보아서 이 사람은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골다공증 치료제 맞고 이러한 검사를 하셨다면 이 수치를 통해서 약발 잘 받고 있구나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에는 데노스맙의 처방으로 인해서 본 리모델링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골대사 표지자의 억제가 초고위험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왔다고 정리했는데요. 오늘 보신 영상을 보시고 와, 프롤리아 좋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차피 10년 넘게 맞아도 낫지도 않는 거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는 의학 처방약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골다공증은 여성에 있어서의 호르몬 변화나 오랜 시간에 걸친 골의 유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한 방에 낫는 약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한 영역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계속 나빠지기만 했을 텐데 지금은 골육종 같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1년이나 2년 제한이 있긴 하지만 골을 형성해주는 약물도 나오고 로모소주맙 같은 골 형성은 올려주고 골 파괴는 낮춰주는 약물도 나온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옛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발전한 의학으로 그래도 감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현대의학에서도 암과 같이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이 치료제가 증상의 호전이나 위험성의 감소를 증대시켜주는 것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골다공증을 이겨내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